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영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총선을 앞두고요. 좌파, 우파 논쟁은 많이 들어봤어도 대파 논쟁은 또 처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한 단 875원 발언에 서로 대파 값을 묻는 이른바 대파 챌린지, 대파 한 단이 아닌 한 뿌리였다는 이른바 뿌리 논란,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바보 만들었다는 이른바 이 벌거벗은 임금님 주장까지, 안 그래도 고물가에 생활고에 파김치되고 있어서 대파 논란 웃기지도 않네요. 진짜 3월 26일 화요일 김용준의 뉴스파이터 잠시 뒤에 이 대파 논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요. 타조가 왜 거기서 나와? 최정아 기자님, 왜 거기서 나옵니까? 네, 오늘 오전 경기 성남의 한 도로에서요. 타조가 나타났습니다. 네. 당시 상황을요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네. 달리는 어머나! 차들 사이에서 타조가 검중검중 뛰어달립니다. 어머나! 큰 키와 좋은 시력 덕분인지 차선도 굉장히 어머나! 잘 바꾸고요. 얘 너 거기서 뭐하니? 네, 옆을 지나가는 버스들과 비속한 이 속도로 눈맞춤도 하는 모습인데요. 대박 사건. 이 타조 도대체 어디에서 온 타조일까요? 세상에, 혹시 차랑 경주하는 거니? 너 지금 뭐하는 거면 지금 막 옆으로 하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저 광경을 보신 시민분들, 운전자분들 황당하고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출근하는 길이었고 차들이 좀 많이 막혀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차들이 안 가나 앞에 이렇게 보니까 타조가 한 마리 이렇게 뛰어다니더라고요. 갑자기 제 쪽 차 있는 쪽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예, 그 경찰차들이 제지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차 피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자기 마음대로 다니니까 그냥 당황스럽죠. 이렇게 도로에 타조가 있나. 그러니까요. 시민분들도 얼마나 황당해 하셨을까요? 그런데 김묘성 기자님, 보통 우리가 도로에 갑자기 뭐 강아지나 고양이가 뛰어든 거 봤지만 타조가 웬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동화 같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하. 오늘 오전 9시 30분에 벌어진 일인데요. 네. 경기도 성남시의 한 도로에 이렇게 타조가 돌아다닙니다라는 신고를 받게 됩니다. 어허.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을 해서 인근 도로를 1시간 정도 수색한 끝에 어허. 오전 10시 25분께 한 공장 부지에 숨어있는 타조를 발견해서 무사히 포획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타조가요, 앞서 말씀드리신 것처럼 굉장히 시력이 좋다고 합니다. 오호. 시력이 가장 좋은 동물 1위라고 하는데 어머나. 시력이 무려 2.0이 아니라 25.0이라고 합니다. 어머나. 그래서 최대 20km 떨어져 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어허. 뿐만 아니라 이렇게 머리가 타조는 위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평균 머리 높이가 2.4m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나. 그러다 보니 높은 곳에서 더욱더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고 도로를 아주 활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 타조가 혹시 도로에 뛰어든 게 시청 가려면 몇 번 타죠? 라고 물어보려고 한 건 아니겠죠. 어쨌든 지금 저렇게 도로를 활보하고 다닌 타조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저대로 못 잡고 그냥 막 혹시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을까요?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타조 우리 안에 공간이 있는데 그 사이로다가 타조가 이렇게 밀고 나가서 탈출을 했어요. 지금 뭐 괜찮아요. 제가 차에서 약간 팔가상만 대기하고 다행히 뭐 골절되는 거 없고 그래서 다행히 잘 돌아와서 다행이에요. 그런 사정이 있었어요.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안 다쳐서 천만 다행이에요, 진짜. 이 타조가 오늘 오전에 인근 생태 체험장에서 탈출했습니다. 네. 현재 추정하기로는 우리 안에 빈틈을 밀고 나가서 저 멀리까지 뛰어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네. 현재는 이 생태 체험장으로 반환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네. 다행히도
골절과 같은 큰 부상이 없었고 약간의 찰과상만 입은 상태로 현재는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데 이 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과 공동 대응에 포획에 성공했고 네. 다행히도 부상자도 재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시민분들도 그리고 운전자분들도 잠깐 놀라셨지만 그래도 타조의 그 능숙한 그 운동신경과 그리고 멀리 볼 수 있는 시야 덕분에 또 다른 사고 없이 또 잘 포획 당해준 걸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성추행 논란 시의원 기습 사퇴. 자, 제목 보니까요. 일단은 사퇴를 했다는 그 시의원이 누군지부터 궁금해지네요. 김묘성 기자님. 네, 김태우 경남 양산시 의원입니다. 현재는 무소속이죠. 지난 1월에 상습적으로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라는 의혹으로 고소를 당했고 저 사람인가 봐요. 네. 네, 그렇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입니다. 네. 그때 피해 직원과 나누었던 메신저 내용, 그 문자 내용이 굉장히 가관이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네. 그때 내용을 좀 보자면 네. 김태우 시의원은 피해 직원의 엉덩이를 만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심하게 장난친 거를 사과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입을 맞추고는 자제를 부탁드린다라는 피해 직원의 간절한 호소에는 감사의 의미였다. 내가 오버했네. 라면서 굉장히 쿨하게 넘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 직원을 최애, 이쁜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따로 만나서 술을 먹자고 하는 등 계속적으로 불러내면서 괴롭혀왔다라는 것이 드러났었죠. 이러한 성추행이나 어떤 괴롭힘이 2022년 7월부터 무려 1년 넘게 이어져 왔었다고 알려졌었고 네. 결국 직장까지 옮긴 피해 직원이 지난 1월에 고소를 한 직후에 여러 방송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의 화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김묘성 기자님이 그 들으신 것처럼 피해 직원분은요. 그동안 이 김태우 의원이라는 사람의 상습적인 성추행으로 피해를 당하면서 계속해서 자제해달라고 요청도 하는데 그때마다 김태우 시의원이라는 인간은 막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오죽하면 그래서 피해자가 이런 생각까지 했을까요? 당시 상황을 녹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당시의 대화 내용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이 항상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도 저 나갈 때 이렇게 허리 만지시잖아요. 그거 좀, 제가 그때도 안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그러시니까 제가 좀 많이 사실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 그래서 나도 조심하려고, 이제. 확실하게 조심하려고. 지금 뭐 저 내용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일단 귀를 의심하실 테고 또 혀를 끌끌 차시는 분도 계시고 저런 사람이 시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김태우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습회견이라 했단 말이에요. 기습 기자회견 나섰다는 얘기예요. 최정화 기자님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고소를 당한 지 73일 만인 어제입니다.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정신적인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이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양산 시민들에게도 사죄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 상관없이 이 이후로 모든 걸 내려놓고 피해자의 마음을 달래고 위로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뒤늦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양산시 의회에 직접 사퇴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정신적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받은 피해자와 양산 시민들에게 사죄한다. 이번 사건 결과와 상관없이 그러면 이 사건이 이제 수사가 진행되면 혹시 뭐 이 자신에 대해서 결백함이 나올 거라 뭐 그런 일말의 기대감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기습 사퇴를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현주 평론가님? 참으로 좀 후한무치한 행태다라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이미 탈당을 한 거예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었는데 이런 보도가 나오고 논란이 되니까 스스로가 이제 탈당을 해서 무소속이 되긴 했는데 네네. 이번 사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제명 결정이 오늘 결정이 날
찰나였는데 아. 하루 전인 어제 본인이 사퇴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미 기존에 여러 논란들이 제기가 됐고 제명시켜야 된다라는 그 여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2일에 그 윤리심사 자문위를 열어서 제명을 권고를 했고 양산시의회 차원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이제 심의를 해서 결정을 내리면 되는 것인데 그 하루 앞서서 본인이 기습적으로 사퇴를 하게 된 것이죠. 네. 뭔가 이 좀 피하려는 의도, 목적이 숨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점이 의심이 되는 경우고요. 네. 양산시의회의 경우에는 이런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징계 전이라면 자진 사퇴를 본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사퇴 수용을 못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의원의 경우는 선출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퇴 수용된다. 이렇게 해서 수용을 했다는 겁니다. 참나. 사퇴할 거면 앞서 본인이 그랬잖아요. 사건 결과와 상관없이 모든 걸 내려놓고 즉 사퇴하겠다는 걸 밝혔는데 사퇴할 거면 진작에 해야죠. 그런데 이 사퇴, 김태우 시의원이라는 사람의 기습적인 사퇴를 피해자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짓 사과죠. 전혀 진심으로 느껴지지도 않고 제명되기 하루 전날에 사과를 한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하는 게 전혀 진심이 아닌 거죠. 사실 지금 이 가해자는 어떠한 징계도 받은 게 없어요. 이제 저는 3월 26일 날 윤리특위위원회에서 제명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사퇴를 함으로써 징계를 받을 그 기회조차도 피한 거잖아요. 왜 안 그러겠어요? 피해자분이 직접적으로 사과 지금 이 뭐 전화를 받았다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사과를 한 것은 어제 김태우 시의원이 기습 사퇴해서 사과한다는 그것만 전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김태우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탈당하는 과정 그리고 어제 기습 사퇴 기자회견 열어서 기습 사퇴하는 과정 이런 거 보면 앞에 두 글자가 꼭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꼼수 두 글자가 붙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 시의원이 뒤늦은 사퇴 아닌가라는 질문에 경찰 조사에서 해명이 필요해서 다소 시간이 걸렸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와 징계 등 신문상의 조치는 별개의 절차라 아하. 와닿는 해명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죄를 했냐 하는 질문에는 2차 피해 우려로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그거 답변했습니다. 봐요. 결국 아까 저희 추정이 맞았잖아요. 저희 제작진이 오늘 피해자분과 앞서 들으셨죠? 직접 통화를 해본 거예요. 사과를 김태우 시의원이라는 사람한테 받았냐 했더니 못 받은 거예요. 지금 그 얘기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말씀하시죠. 네. 그리고 정작 경찰 조사에서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김태우 시의원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네. 다만 피해자에 따르면 김태우 시의원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신이 다시 경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추가로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합니다. 피해자분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공포와 그 충격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수사가 계속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사건요, 뭔가 진실을 계속 밝혀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분 용기 잃지 마시고 뉴스파이터도 피해자분 응원한다는 것도 분명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다시 진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네, 어제 오전이었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피의자는 무려 2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범행 직후에 벌어진 상황이 한 차량의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남겨져 네. 있었는데요. 그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검은색 옷차림을 한 남성이 맨발로 오피스텔을 걸어 나옵니다. 지금 맨발이네요. 이 상태로 오피스텔 뒤쪽으로 유유히 빠져나가는데요. 네. 한 5분 정도 경과된 후에 경찰관들이 급하게 뛰어옵니다. 이후 도착한 구급대원들도 남성이 나온 건물로 서둘러 들어가는데요. 네. 잠시 후 누군가 들것에 실려서 나오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경찰도 그렇고 그 뒤에 시차를 두고
소방관분들, 구조대원분들도 서둘러 올라가고 들 것은 실려 나오고 누군가 실려 나오는데 앞서 맨 첫 부분에 유유히 맨발로 저 오피스텔에서 걸어나간 사람 대체 누구였단 말입니까? 최정아 기자님. 네, 속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더 화가 나는데요. 태연하게 걸어 나오던 저 남성이 바로 가해 남성이었습니다. 세상에. 방금 보신 영상이요. 저 맨발로 걸어 나왔던 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고 난 직후의 영상이었는데요. 20대 남성이 자신과 동거를 하던 여자친구 그리고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흉기를 휘두른 직후의 사신 그 영상이었습니다. 흉기에 공격당한 여자친구 심정지 상태로 곧바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치료 도중에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고요. 세상에. 흉기로 인해서 옆구리와 등에 큰 상처를 입은 여자친구의 어머니, 이 어머니 같은 경우도 부상을 입어서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지금 범행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다는데 이 남성, 저 인간이 지금 나간 이후에도 뭐 이 남성과 대화를 나누신 분이 계시대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피 같은 게 있어가지고 놀랐는데 나오고 경찰이 있어서 놀랐어요. 저희 친구만 해달라고 그 얘기했나? 아니 이게 대관절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흉기를 휘두른 저 인간이 112에 신고를 해달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경찰은요, 흉기에 공격당한 50대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해 남성도요, 현장을 도주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에서 나와서 경비실 쪽으로 가서 경찰에 신고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이후 남성은 경비실 인근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네. 출동한 경찰을 보고도 별다른 저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신고를 부탁받은 오피스텔 관계자, 처음에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네. 가해 남성이 112에 신고해달라는 얘기를 했지만 손이 덜덜 떨렸다라면서 심경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하. 그만큼 저 남성, 왜냐면 모르긴 몰라도 저 가해자, 저 용의자의 뭔가 옷이나 그리고 손 이런 데는 범행 과정에서 뭔가 생겼던 혈흔 같은 게 묻었을 수 있고 그런 옷차림새나 그런 모양새를 보고 주변 분들 뭐 경비원분들이나 이런 오피스텔 관계자분들은 너무나 흠칫 놀라서 손이 벌벌벌 떨렸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까지 이 몹쓸 인간이 왜 주변 사람들한테 신고까지 부탁을 했을까? 이거 어떻게 설명되는 거예요, 박선배 변호사님? 피의자의 범행 후 행동을 외부에서 볼 때에는 이런 다툼 중에 발생한 우발적 살인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사건 내용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피의자가 여자친구와 이 오피스텔에서 동거 중이었는데 이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찾아온 이후에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직후에 피의자가 범행 당시 손에 부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 조사에 제대로 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로는 이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그 와중에 이 피의자가 집안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추정만 할 수 있을 뿐 구체적인 범행 동기나 경위는 추후 밝혀질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자신의 범행 때문에 여자친구, 지금 동거하던 여자친구는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란 분도 지금 중상을 입어서 자기가 휘두른 흉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손 다쳤다고 조사를 못 받겠다는 게 박선배 변호사,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아마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의 관리 감독하에 병원에서 응급 조치만 받고 간이 조사 이후에 곧바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 치료는 응급조치로서 신병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치료는 아닐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이 피의자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음주 상태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이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고 있으니 아마 오늘 중에는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지금 중태에 빠져서 중상을 입었어요. 반드시 이 범행 동기도 반드시 수사 과정에서 밝혀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밥 주걱을 보면 눈물 나는 며느리 대체 누구의 사연일지 막 궁금해지는데요, 김묘성 기자님. 네, 요리 연구가 이혜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오호. 이혜정 씨는 스타 셰프이기도 하고 또 남편인 고민환 씨와의 어떤 결혼 생활 이야기를 아주 맛깔스럽게 하시는 방송인으로서도 인기가 많은데요. 네. 올해 결혼 45년 차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꽤 오랜 기간 결혼 생활을 해온 부부이기 때문에 뭐 밥 주걱만 보고도 눈물 난 일이 있을까 싶기도 밥을 사랑하셨나요? 하는데 그럴까요? 네. 일단 이혜정 씨는요.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친정에서 하루만 자고 시댁살이를 바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런데 시댁살이를 한 그 첫날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그 댁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리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밥을 제가 풀라고 그러니까 예, 밥은 내가 푼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옆에서 이제 얼른 서 있었죠. 또 혹시나 이거 아버님은 얼마큼 드시는지 진밥을 좋아하시는지 이제 아버님 진지라면서 너희 아버님은 된 밥 드신다. 그래서 우에서 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어머니 진지를 푸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제 남편 밥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저잖아요. 제가 맞이 아내니까 밥을 세모이만큼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밑에 이제 신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밥은 건너뛰고 너희 신우 밥이야. 그 다음에 밥을 푸시는데 옛날에는 박달나무로 주걱을 만드는 게 많았어요. 나무 주걱. 그래서 그걸 밥을 풀면 주걱에 밥이 더글더글 묻었잖아요. 그 주걱을 밥 위에다 이렇게 쓱 긁으시는 거예요. 뭔지 알아. 그래. 앞뒤로 이렇게 쓱 긁으시는 거예요. 조금 슬프더라고요. 그 밥만 봐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언의 네 위치는 이거야. 어머 세상에. 아니 그냥 얘기로만 들었을 뿐인데 최정아 기자님 막 그때 그 밥상 식탁의 장면이 막 진짜 막 재현되는 것 같아요.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상처받으면 그 순간이 사진 찍은 것처럼 딱 기억에 남았잖아요. 아마 맞아요. 이혜정 씨가 그런 상상력을 계속해서 이제 그때 기억을 꺼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세상에. 결혼 후에 시댁에서의 첫 식사였다고 합니다. 박달나무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 주걱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 밥을 밥그릇에 슥슥 이렇게 덜어낸 이 밥을 주는 이 시어머니였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혜정 씨가 그 밥을 딱 밥그릇을 받아 들고는 까불지 마. 네 서열은 여기야. 꼴찌야. 라고 하는 이 무언의 메시지를 느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참 이런 얘기를 하기 그렇지만 당시에는 이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었던 시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시어머니의 대접 한 번뿐만이 아닙니다. 3일 동안 무려 9끼 내내 이어졌다고 하거든요. 이대로라면 네. 지내는 내내 앞으로 평생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할 텐데 그러겠죠. 이혜정 씨가 또 워낙 재치가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10번째 끼니는 이렇게 받지 않으려고 했었나 봐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상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네네. 10번은 안 참을래.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이제 어머니가 또 밥을 그렇게 푸시길래 다 활짝 웃으면서 제가 밥을 들고 어머니 제 밥은 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너 많이 먹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진지랑 내 밥을 싹 바꿨어. 얼른 바꾸면서 어머니 많이 드세요. 나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모르는 척하고? 살찌면 안 돼요. 아주 바보인 척하고 내가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은 쓱 웃으시는데 어머니가 얼굴이 하얘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못 배워 먹었대요. 저한테. 이게 듣고도 지금 이혜정 씨는 과거 얘기 그냥 지나쳐 왔던 얘기니까 약간의 뭔가 서름 반 그리고 약간의 웃음기 띈 얼굴 반이지만 저희는 지금 전해들은 저는 결코 웃을 수가 없는 내용이네요. 그렇죠. 9끼를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흘째 지난 밤에 아마 이걸 어떻게 여기서 탈출할까라고 세상에. 굉장히 밤새 고민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10끼째는 내가 차라리 바보인 척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먹고 이제 저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못 배워 먹었다라는 꾸중을 듣기는 했지만 이제 주걱에서 긁어낸 밥이 아닌 주걱으로 푼 밥을 그 이후에는 이제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후에도 이 이혜정 씨의 경우에는 그 음식으로는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좀 차별을 받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고 합니다. 아. 사실 시집 가서 이제 처음에 그 맡았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식구들의 이제 밥 해주는 사람 뭐 이렇게 이제 본인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서름을 아마 많이 받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이렇게 좀 나무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내내 마음을 좀 속을 썩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또 사과 같은 것도 깎아놓게 되면은 싹 들고 가서 식구들끼리 다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남으면 그 안에 사과 뼈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먹게 되면 너는 사과도 갈비만 먹는구나.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아들이 인물이 없는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서 외모 품평도 종종 받았었다고 합니다. 이게요. 앞서 이제 그 박달나무 주걱에 남은 사흘 동안 그러니까 9끼를 이렇게 한 밥알로 치면 한 몇십 알만 붙어 있는 그런 밥이겠죠. 그것만 먹다 10번은 안 참을래 하고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 제 거랑 바꿔 드세요. 전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라고 쉽게 말해 요즘 말로 치면 이제 참다 시어머니한테 이제 며느리로서 들이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 수십 년 전의 상황으로 치면 얼마나 이혜정 씨가 용기를 낸 거예요. 이렇게는 못 산다. 이렇게는 이렇게 서울은 밖을 못 산다. 그러면서 요즘 말로 들이받은 건데 박성배 변호사님 이럴 때 사실 우리가 늘 하는 게 있잖아요. 남편은 뭐하고 있어서 이 순간에 그러면. 그런데 이혜정 씨가 이 고부 갈등에 대해서 남편에게 이러쿵저러쿵 말을 안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나중에 알게 된 남편이 왜 말을 안 했느냐고 물었더니 이혜정 씨 답이 이렇습니다. 어머니랑 살 때도 남편은 절대 내 편이 아니었는데 어머님은 아들은 상당히 어려워했답니다. 결국 자신만 잡았다는 것인데 아하. 분란이 나면 결국 다 자신한테 돌아올 것 같다 싶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이 분란이 왜 나냐 당신이 꿋꿋하게 뻗대야지라고 잠시 나무라다가 생각을 해보더니 그간 당신이 너무 힘들었다고 하니까 안 됐다는 생각이 든다. 고생 많이 했네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혜정 씨가 4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면서 울컥하다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왜 안 그러겠어요. 4년 반 만에 들은 것도 아니고 45년 동안 얼마나 마음에 피멍도 들고 한이 맺혔을 수도 있잖아요. 남편한테 이제서야 그동안 고생 많이 했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김묘성 기자님 혹시 이제 결혼한 지 45년이 흘렀으면 혹시 슬아의 자제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며느리를 본 시어머니가 되셨을까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아들을 장가 보내고요.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어허. 이혜정 씨도 그렇게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어허. 그렇다면 자신이 당했던 서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의 며느리에게는 한없이 다정다감한 시어머니가 되셨을까요? 이혜정 씨의 말 직접 들어보고 싶죠? 네네. 요즘 제 며느리를 이렇게 보면 제가 이거 이렇게 해라 그러면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때 우리 엄마가 저 시집가는 전날 제발 화장 좀 칠갑하지 마라. 말 좀 덜 해라. 이게 두 가지가 부탁이어서 진짜 그걸 명심을 했는데 우리 며느리는 뭐라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내가 너 왜 이렇게 말대꾸를 하니? 그러면 어머니 말대꾸가 아니고요 하고 또 받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면서 또 얘기를 해요. 제가 한 번은 막 벌벌벌 막 뛰었어요. 이게 말대꾸지 뭐가 말대꾸냐고. 그 얘기를 지금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럼 언제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말 그대로 우픈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거 마냥 웃을 수만 없고 혹시 김현주 평론가님은 이 상황 이해돼서 혹시 김현주 평론가님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한테 어떤 며느리셨을까요? 글쎄 비슷한 시기라고 할 수는 없죠. 저보다 훨씬 이제 선배 세대이시기 때문에 저와는 조금 다른 세대이시기는 하나 저는 다행이라고 이야기는 좀 못합니다만 그래도 그 음식 갖고 차별받고 그런 경험은 하지 못했었는데 네. 그 사진 찍은 것처럼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면은 얼마나 그게 마음에 한이 됐었길래 저 정도까지 기억을 하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제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조금 풀면서 과거의 응어리들을 좀 푸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지금 요 상황 있잖아요. 지금 세월이 흘렀어요. 이혜정 씨도 당시 며느리 이 위치일 때 10번은 안 참한 다음에 어머니 제 밥하고 바꿔요. 지금 용기를 냈잖아요. 근데 지금 며느리분한테는
너 왜 이렇게 말끝마다 지금 말대꾸니? 지금 이 자체가 말대꾸야. 지금 이 상황에 세월이 변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혜정 씨가 아들한테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셨대요. 아들 아침밥 뭐 얼마나 정성스럽게 차려주셨겠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이제 공부하러 유학 가 있을 동안에도 이렇게 식단을 짜서 이걸 포장을 해가지고 붙여줄 정도로 세상에. 그 정도로 정성을 들였다는 어머나. 거예요. 근데 이제 장가 가고 나니까 가끔 집으로 이제 후딱 뛰어와가지고 마치 밥을 못 먹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음식을 차려주면서 이제 속이 상하실 거 아니에요? 아, 밥도 못 얻어 먹고 다니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네네네.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손녀딸이 예쁜 옷을 입고 오면 아유 너무 예쁘다. 이 옷 누가 사주셨어? 그러고 물어보면 외할머니가 사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왜 하필이면 올 때마다 똑같은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소녀딸은 그렇게 대우받는데 왜 우리 아들은 그런 뭐 옷 하나도 제대로 못 얻어 입나 이런 생각을 또 하신다고 합니다. 네. 감히 뭐 남의 집 가정에 이러쿵저러쿵 훈수들 생각은 요만큼도 없지만 품 안의 자식이잖아요. 이제 이혜정 씨도 남편 고민한 박사님하고 이제 이 알콩달콩 노년 잘 즐기시세요. 아들은 품 안의 자식이 결혼하면 다 아들 집 잘 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두가 각자의 생활을 영위하는 그렇게 좀 하면 마음이 좀 놓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요즘요 100세 시대다 뭐 하는데 사실 102세 할머니가 집을 찾아라 이게 무슨 미션인가요? 서바이벌인가요? 뭔가요, 최정아 기자님? 네, 지난달 26일입니다. 전남에 사는 한 할머니가 네. 길을 잃었는데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영상이 있어요, 네. 파출소에 들어온 한 남성, 대뜸 경찰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택시 손님으로 온 할머니가 글쎄 집을 모른다고 하시네요. 라면서 도움을 청한 건데요. 저 어르신가 봐요. 우선 보호 조치를 위해 할머니를 파출소 안으로 모신 경찰관들 네. 그리고 이것저것 인적 사항을 묻기 시작하는데요. 어허. 이름을 묻자 모르겠다라고 하십니다. 네. 나이를 묻자 역시 아유 모르겠다라고 하십니다. 네. 경찰관이 여러 명이 둘러싸서요. 이 집이 어딘지 아세요? 라고 한참을 물어도 돌아온 대답은 기억이 안 난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경찰관 분들이요 다 이 자식 같은 마음을 저 어르신한테 주면 딱 봐도 서너 분의 경찰분들이 딱 옆에 막 옹기종기 와서 아이고 어르신 할머니 집 댁이 어디세요? 전화번호 기억나? 막 지금 속사포로 여쭤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기억이 안 나 모르겠어. 김묘성 기자님 댁은 찾아드려야 될 텐데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니까요. 지금 신분증도 없고요. 휴대전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함을 물으면 뭐 박뭐뭐라고 하셨다가 박뭐뭐라고 어머나. 하셨다가 이름도 제대로 정보를 알 수가 없던 어떡해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연세를 여쭤보니까 또 100세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래서 어떠한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그러면 경찰들은 지문 조회를 해보자라고 아하. 해서 지문 조회를 시도를 하는데 네. 할머님께서 지문이 또 많이 달아 있어가지고 어머나 세상에. 지문 조회도 실패를 하고 맙니다. 어머나. 자, 이런 상황에서 네. 경찰관들은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요? 이후의 영상도 함께 보시죠. 난감하겠네 진짜. 네, 할머니가 유일하게 한 행동이라고는요. 저 멀리 한쪽 방향을 이렇게 손짓으로 칭한 겁니다. 네. 그래, 일단 할머니가 가리킨 방향으로 가보자라면서 경찰차에 모시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요. 네. 그렇게 시작된 할머니 집 찾기 이렇게 돌고 돌아서 어찌저찌 한 아파트 단지로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맞아, 이 집 맞아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네네. 합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손을 꼭 붙잡고 집 안으로 모셔다 드리는데 네. 성공을 합니다. 어허. 할머님께서 이렇게 같이 계단에 올라가신 다음에도 다시 재차 배웅까지 나오시면서 연신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하는데요. 어머나? 너무나도 따뜻한 이 장면. 대체 경찰관들은 어떻게 할머니 댁을 찾아드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 어르신 보세요. 진짜로 이렇게 네. 약간 어리숙이면서 아이고 고마워 젊은이 아이고 경찰관 양반 고마워요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할머니 기억력 살아있네요. 살아있었는데 어떻게 처음에는 모른다고 하셨을까? 어떻게 마법처럼 할머니의 댁을 찾아드릴 수 있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오셨어요? 택시 어디서 타셨어요? 뭐 집이 어디세요? 계속 물어보는데도 잘 모르겠다 막 이 얘기도 하시고 그러다 좀 명확하게 얘기하신 게 우리 집 옆에 우리 아파트 옆에
쓰레기차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순찰차에 모시고 그래서 할머니 여기 맞아요? 여기 아파트 맞아요? 계속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어디 아파트 단지에 딱 입구쯤 가니까 뒷자리에 있던 할머니께서 손가락으로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 아파트 몇 동 그 동 옆에 초록 컨테이너 쓰레기 그 담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아파트로 들어가서 할머니가 아까 가지고 계신 키 하나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호실 문을 열어봐야겠다 하는데 마침 딱 문이 열리더라고요. 또 집에서 나오셔서 막 저한테 막 인사하시길래 제가 할머니 나오시지 마세요 막 그러면서 좀 후다닥 막 순찰차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세상에 할머님도 당황하셨지만 침착함을 되찾다 보니까 진짜 집 앞에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곳이 딱 진짜 보이네요. 할머니가 준 유일한 단서는 우리 집은 쓰레기장 옆에 있다 이 하나뿐이었죠. 경찰들은 일단 할머니를 순찰차에 모시고 이동을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한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을 지나자 맞다 이리로 가면 돼 기억을 해내시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렇게 사건 발생 3, 40분 만에 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찾았다고 문제가 끝이 난 게 아니죠. 어디에 사는지 구체적인 호수를 알아야 하는데 다행히도 이 할머니가 열쇠 하나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오호. 경찰들은 각 집을 일단 문 두드려 보고 사람이 없으면 이 열쇠로 열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첫 번째 집 문이 바로 열렸던 것입니다. 어머나. 집 안에 들어가 봤더니 식탁 위에 종이가 있는데 여기에 할머니 아들이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휴대전화 번호를 크게 써놨다고 아유, 합니다. 세상에. 경찰이 이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할머니의 귀가 사실을 알려줬는데 아들 말을 들어봤더니 이 할머니 주민등록상으로는 25년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102세가 맞다고 합니다. 그래요. 최근 들어 기억을 자주 잊으시고 치매 증상을 보여서 병원 예약도 잡아뒀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경찰들 치매 노인 배회 감지기 등 실종 예방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경찰분들이요. 정말 자식처럼 저는 이렇게 손 꼭 잡고 할머니 댁을 찾아드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정말 좋은 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차제에 앞서 말씀드렸죠. 실종 발생 예방제도 이것도 꼭 널리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이 파출소로 간 게 정말 기적, 정말 잘한 일이에요. 이 파출소 이름이 뭐예요? 1호 파출소잖아요. 할머니 어디로 가야 돼요? 1호 가. 1호. 네네. 그렇게 해서 찾아간 게 아닌가 싶은데 정말로 우리 경찰관분들 정말 잘 해주셨고요. 이렇게 수고하신 경찰분들 저희가 칭찬 안 해드릴 수가 없죠. 바로 전남 목포 1호 파출소에 항상 무슨 생각이면 1호 가요. 1호 파출소에 조은성, 순경렬 비롯한 경찰 동료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멋지십니다. 네.